1장 총칙을 와보시면 거기 정의가 있어요. 정의. 용어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납부기한을 보시면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 그 국세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요.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 걔가 납부 기한이에요. 성립한 국세는 아직 납부할 수가 없어요. 납세 의무가 확정되어야 뭐가 발생돼요? 국세 징수권이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어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뭐가 기산이 돼요? 제척기간이 기산되잖아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기산되잖아요.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법에서 그래서 그걸 배운 거예요.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래서 납부해야 할 기한인데, 동그라미 1번의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납부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하고, 지정 납부기한은 누가 지정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지정하겠어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납부 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제2장에서 납부 고지를 배울 텐데, 납부 고지서를 이렇게 발급하게 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그 기한, 걔가 지정 납부 기한이에요. 법정 납부 기한이랑 지정 납부 기한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양가로 이번에 체납 와보세요. 체납 세금 안 낸 거예요. 미납이랑 달라요. 체납은 기한을 넘겨서까지 아직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금의 연체. 자, 국세를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체납이라고 해요. 제가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작년에 여기 모의고사 낼 때 제가 용어의 정의를 갖고 국징법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국세를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체납이라고 한다 이렇게 냈거든요. 틀린 보기로. 지정 납부 기한이에요. 그럼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한 걸 뭐라고 하느냐? 미납이라고 하네. 미납. 체납은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다만 지정 납부 기한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체납이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반적인 납부지연 가산세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 혹은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 가산세예요. 말 그대로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를 늦게 하면 붙이는 가산세라고요. 그럼 얘는 적어도 언제 성립할까요? 납부를 안 했을 때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기한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납부 기한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거의 그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납부해라. 이날까지는. 그리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했잖아요. 요 날까지는 납부하라고. 그러면 그날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산세라고 하는 건 그 법정 납부기한 혹은 지정 납부기한, 그냥 뭉뚱그려서 납부기한이라고 할게요. 묶어서. 양가로 1번에서도 납부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 둘을 묶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가산세는 세법상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제재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하자마자 확정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납부기한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한대요?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부터 가산세가 성립 확정되니까 그때 내지 않으면 걔 가산세는 바로 체납 가산세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별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 양가로 3번 체납자는 국세를 체납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양가로 4번의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 징수비를 얘기해요. 강제 징수 제3장에서 볼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요. 그걸 압류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강제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강제로 징수한다고. 자,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걔를 강제 징수비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체납액의 범위에는 국세뿐만 아니라 강제 징수비도 들어간다.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만을 이야기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강제 징수비도 체납액에 들어간다. 자, 징수의 순위를 보시면 가장 먼저 강제 징수비를 회수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는 바람에 압류를 한 거고 뭐 뒤에서 보겠지만 공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막 매각 막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 안 내도 됐었거든요. 근데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내는 바람에 국가가 불필요한 비용을 먼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먼저 보전 받아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 징수비를 먼저 징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 2순위로 국세를 징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산세는 제외해요. 가산세는 그 다음 순위로 징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 강제징수비, 2순위 국세, 3순위 가산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세요. 자, 국세 징수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대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2019년 국음 문제예요.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죠. 1번이 맞네요. 2번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이 사람은 보증인이죠. 체납자가 아니라. 3번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국세 강제징수비의 순으로 한다는데 바뀌었죠. 1순위가 강제징수비, 그 다음이 국세, 그 다음이 가산세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4번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4장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제2장으로 가세요. 2페이지. 제2장 납부고지를 보시면 로마자 1번에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있어요. 이제 납부고지를 보시는 거예요. 납부고지서 발송하는 그 얘기예요. 자,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먼저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 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 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또 막 국세,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할 기한 뭐 이런 거 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하나 또 외우지 말고. 대신에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죠. 두 번째 줄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셔야 돼요. 뭘? 납부 기한을.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그 6월 30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정 납부 기한이 된다고요. 자, 세 번째 줄 중간.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중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된 문장이에요. 가산세를 징수할 때는 납부고지서,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필요 없다. 자, 강제징수비 고지서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체납액엔 뭐가 있는데?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체납액 중 국세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주의하세요. 체납액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액 중에 국세만을 완납해서 강제징수비는 이제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걔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 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셔야 돼요. 뭐 어렵게 써있지만 결국 뭐예요? 얘를 거두려면 얘에 대한 납부고지서도 발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 거기 괄호 안을 보시면 얘도 납부기한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30일만 기억하시면 되죠. 납부고지서에서는. 자, 납부고지서 발급 시기 보세요. 납부고지서는 징수 결정 즉시 발급해야 돼요. 다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발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고지 내가 징수하겠다라고 관할세무서장이 결정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납부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예라는 말은 미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징수 결정을 했지만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잠깐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납부고지서의 발급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유를 좀 이따 뒤에서 볼 거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납부고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유예 기간이 내가 미뤄준 날, 그게 유예 기간이죠. 유예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자 2번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보시면, 자,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납부 장소,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에게 발급해야 된다. 요지가 뭐예요?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된다. 그게 요지고요. 여기서도 두 번째 줄 거기 끝부분 괄호 안을 보시면 지정 납부기한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셔야 돼요. 다 30일이네요.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이 누구냐? 두 번째 칸에 써있죠.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 요 세 사람을 여기서 제2차 납세 의무자 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통지를 보시면 관할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요.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에게도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부고지서 보냈어 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뭐 하는 경우에만? 물적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자, 3페이지 납부 기한 전 징수를 보세요. 납부 기한은 세금을 말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 특정한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 그게 납부 기한이죠. 납부 기한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납부기한이 있고요.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면서 정한 30일 이내였어요. 일반적인 납세고지서든 강제징수비 고지서든 제2차 납세 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든 다 30일 이내에서 범위에서 정한다 그랬죠. 그 지정 납부기한이 있어요. 발급일부터 30일이네.
우리가 다 확인했었잖아요. 그쵸? 고지를 하는 날부터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요 범위에서 다 지정해야 된다. 요게 지정 납부기한이죠.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 지정 납부기한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요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요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징수할 수가 있어요. 걔가 말 그대로 납부기한 전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서가 납부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는 뭔가 다급한 사유가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겠어요?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런 걸 물어보겠죠.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써있죠.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를 쭉 써놨어요.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 그 사유만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려면 일단 사유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아니 아무 이유도 없는데 너 빨리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 돼. 사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우리가 법정 사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 사유가 일단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그 세금의 납세 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돼요. 확정된 납세 의무란 얘기는 그 과세 요건 4가지 있죠. 과세 요건 4가지가 몽땅 다 확정됐다 그 얘기예요. 보기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성립한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납부 그 중에 사유 하나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라고 하니까 보기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대해서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라면 납부 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성립한 국세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정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 의무가 확정돼야 징수권이 생기는 거예요. 확정돼야 돼요. 확정된 납세 의무여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사유를 보죠.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 징수 또는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납세 의무자가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는 다 납세 의무자에게 발생한 일이거든요. 납세 의무자 갑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갑. 이 사람이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세금 문제가 있냐면 일단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그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을 하게 되면 돈 벌 거 아니겠어요. 돈 벌면 소득이 발생한다고요. 그 소득이 뭐예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에 대해서 뭘 내야 돼요? 소득세 내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어디예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이니까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관할이라고요. 이 사업자가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냐면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소는 경기예요, 경기.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관할이 있냐면 서울에 관할이 있죠. 그럼 소득세는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둘 다 납부를 안 했어요.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안 하고 소득세도 납부를 안 했다. 그래서 둘 다 이 갑이라는 사업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납부고지서를 발급했어요. 얘도 발급하고 얘도 발급하고. 그런데 서울 관할 여기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들어간 거예요. 납부고지는 강제 징수가 아니에요. 납부고지는 우리가 납부기한을 정해주는 거니까 강제 징수가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강제 징수는 언제까지 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확 뺏어버리는 거지, 강제 징수는. 강제 징수 절차를 개시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세무팀이 들어가서 사업자의 저 갑이라는 사람의 사업장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다 뺏고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을 경기도에 있는 그 세무서장이 딱 들었어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딱 듣자마자 아이씨 큰일 났잖아요. 여기 손 놓고 있으면은 얘한테 다 뺏기고 재산이 하나도 안 남을 수 있잖아요. 부가세를 이번만 한 번만 안 낸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한 15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중에 한 14년을 세금을 안 냈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강제징수해갖고 얘 재산을 다 압류해서 부가가치세로 다 충당하게 돼버리면 아이씨 내가 소득세를 못 거둘 것 같은 거예요. 못 거두면 국세청장한테 혼나거든요. 인사고과 점수도 잘리고. 그래서 잽싸게 뭐 하는 거예요?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 징수 또는 체납 처분이 시작됐다. 그러면 납부 기한 전 징수를 할 수 있고요. 2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금 다 팔아넘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자꾸 세금 얘기만 하니까 다른 거는 생각 못 하는데 계속 이 사람 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사업하려고 은행에서 돈 한 수억을 빌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은행도 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 들어가요. 빨간 딱지. 그 은행이 얘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고요. 그 은행이 자기 채권 확보하려고 얘 재산 막 팔아서 돈을 막 현금화 해갖고 막 갖고 가면 얘 가만히 있으면 소득세 징수 못 한다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다급해졌으니까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일단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망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징수해야지. 동그라미 3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대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어음 거래를 하니까 요즘에 어음을 잘 안 쓰죠. 아무튼 어음 수표 같은 걸 얘기하면 그래서 어음과 수표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A라는 법인이 있었다. 자, B라는 법인이랑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죠, 거래를.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에게 뭘 팔았냐면 재화를 팔았어요. 기계장치를 팔았다고 해보세요.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가 되게 많이 팔았어요. 기계장치를. 그래서 한 5억 원어치 팔았다. 근데 이제 B가 법인 간의 거래는 현금 거래를 안 하니까 어음을 끊어줬어요. 어음. 5억 원짜리 어음을 이렇게 끌어줬어요. 이 어음에는 지급기일이 써있어요. 지급기일. 이 거래를 한 날짜가 6월 2일인데 지급기일이 6월 16일이라고 해보세요. 왜 하필 6월 16일이냐고요? 제 생일이라서 그래요. 멀지 않았죠? 6월 16일. 아무튼 그럼 A가
만약에 이 어음을 가지고 이제 B가 지정한 은행, 예? 뭐 둘 은행에 가보세요. 둘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 B가 A에게 준 그 B로부터 받아온 어음을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어음을 제시해요. 그러면 둘 은행이 확인해 봐요. 얘가 진짜 발행한 게 맞는지, 지급기일이 맞는지. 그러면 다 확인이 되면 이렇게 5억 원을 준다고요. 이렇게. 얘 통장에서 빼주는 거예요. 주거래 은행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5억 원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준 어음을 들고 가면 B 다 확인할 거 확인하고 B의 통장에서 5억 원을 빼서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지급기일까지 5억 원을 그 통장에 입금하지 못했다. 그래서 A가 어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억 원을 못 받아간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도가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뭐 지급기일까지 입금을 못하면 부도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걔를.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어음을 막아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음을 막는다는 얘기가 요 지급기일까지 그 어음에 써져 있는 금액을 여기다 입금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못 막으면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근데 여기서는 뭐래요? 이 어음 자체가 거래 정지가 됐대요. 그러면 이 어음이 거래 정지됐다는 얘기는 이 B라는 회사의 신용도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망했다는 얘기라고요. 망했다는 얘기. 상장 폐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못 막는데 뭐 세금이라고 낼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관할 세무서장 입장에서는 세무서 입장에서는 다급해졌으니까 그때도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 동그라미 4번 법인이 해산했다. 해산해서 이제 막 다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데 예? 납부기한이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 5월 1일 날 해산했어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기다려요? 5월 1일 날 지금 해산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마당인데 빨리 걷어야죠. 납부기한을 무시하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5번.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대요. 국세를 포탈할 것 같다고요. 납부기한까지 기다렸다가는. 그럼 왜 기다려요? 기다리면 등신이지. 다음 동그라미 6번.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게 되면 해외로 나간다는 얘긴데, 그러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세금 낼 마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납부기한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를 그 6가지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다. 납부고지를 보시면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해서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납부고지서는 새로 발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했던 납부기한보다 더 앞당겨서 새로운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뭐 이렇게 보기를 또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의 발생으로 납부기한 전에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럼 틀린 보기겠죠.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로마자 4번의 독촉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납부고지 봤죠. 납부고지. 1년의 과정을 좀 볼까요? 납세 의무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그 다음에 확정되죠. 이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잖아요.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주체에 따라서 2가지가 있었다고요. 그 주체가 납세 의무자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죠.
그 국세를 뭐라고 했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신고 납세 세목이라고 했다고요. 뭐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해도 되고요. 납세나 납부나 뭐 그게 그거죠. 돈 낸다는 거는 똑같은데요. 뭐 아무튼 신고 납부 세목이 있고, 두 번째, 만약에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주체가 국가다, 정부다, 그러면 걔를 무슨 세목이라 그랬어요? 정부 부과 세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납세 의무가 성립하자마자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게 있었다고요. 걔가 자동 확정 국세였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앞 글자 따드렸었는데, 인원 조중 납부, 그렇죠? 이렇게 따드렸었어요. 인원 조중 납부. 납세 의무가 확정되면 납부를 해야죠. 그렇죠? 신고 납세 제도 세목이라든지 뭐 정부 부과 제도 세목, 자동 확정 국세 다 확정되면 납세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정 납부 기한이라든지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 고지를 하는 거라고요. 요때부터 국세 징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내가 기다려줬는데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럼 내가 징수해야 되잖아요. 요때부터 국세 징수법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납부 고지를 했다. 그래서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정했는데, 그 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 진행하는 게 독촉이에요. 그래서 얘를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는 제2차 납부고지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국세징수법이 다 해서 개정되고 전면 개정됐으니까 그 용어는 따로 안 쓸게요. 아무튼 납부고지를 한 다음에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하는 게 독촉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독촉을 볼 거고요. 독촉했는데도 제2차적으로 납부고지를 했는데도 그래도 납부를 안 한다? 그 다음에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강제징수 절차가 압류예요. 뺏는다고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압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장의 강제징수 쪽에 가보시면 바로 로마자 2번에 압류의 요건부터 시작해서 압류 얘기가 쫙 나오는 거라고요. 자, 압류를 했어요. 이제 강제징수하기 시작한 거죠. 예?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뺏었다고요. 강제로 갖고 왔다고요. 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화해서 세금에 충당해야 되거든요. 현금화 하려면 이 압류한 건 다 재산이잖아요. 얘를 팔아야 돼요. 매각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요. 이 매각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매, 경매, 수의계약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자, 공매, 경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뭐냐면 재산을 내가 팔고자 하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 학생한테 확 지정한 다음에 야, 네가 이거 무조건 사, 이렇게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실무적이고 양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세법 심화반 준비하면서 요 내용까지도 제가 기본 국세 징수법에다가 다 넣어놨다고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네? 이거를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책에서 확 다 빼버렸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출문제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은 거 안 물어봐요. 아니, 되게 지엽적인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도 안 물어봐요. 예, 기출 문제 나온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공매 얘기도 좀 이따 해볼 거예요. 경매 얘기도 좀 해보고. 근데 너무 지엽적인 내용 같은 건 제가 따로 이론으로 안 뺐고요. 이론 내용으로 정리를 안 했고 그 문제 보기 설명으로 대체했으니까 그때 다 설명드릴 거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무튼 매각을 하고요. 그럼 재산을 팔았잖아요. 압류한 재산을. 그럼 현금화가 됐죠. 걔를 나눠 가져야죠. 아까 뭐 갑이라는 사업자 부가세도 안 냈고 소득세도 안 냈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기 서울 세무서장한테 부가세 주고 나는 소득세 갖고 가고 혹시나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은행에도 좀 주고 이렇게 나눠 가진다고요. 이렇게 나눠 가지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강제징수 절차가. 요게 1년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독촉을 보겠다 그 말이에요. 네, 다시 3페이지 와보세요. 3페이지. 독촉 로마자 4번에 독촉장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 납부 기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납부고지한 납부고지서에. 이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런 경우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돼요. 독촉장을 발급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발급은 10일 이내. 그리고 세 번째 칸 보시면 납부기한 돼 있죠.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납부기한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납부고지 할 때는 납부기한을 며칠 이내에서 정했어요? 30일. 근데 독촉은 20일이에요. 2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독촉장은 지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발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기억했냐면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얘 30일, 얘 20일, 얘 10일, 두 개 더하면 30일. 이렇게 기억했어요. 이렇게. 참고 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중간 두 번째 칸 보시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좀 아셔야 돼요. 자, 국세를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한다.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아까 봤었죠. 다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급하다고요. 독촉장 발급할 시간이 어딨어요. 급해 죽겠는데. 그때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체납된 국세가 1만 원 미만이다. 만 원 미만인데 째째하게 그럴 거예요. 요즘에 점심값도 다 만 원인데. 제가 방금 제육덮밥 먹고 왔는데 옛날에 4,500원인데 지금 8,000원이던데. 동그라미 3번. 국세 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때는 독촉장 발급하지 않아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납부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납부할까 세금을. 동그라미 1번 현금. 그렇죠? 다 현금으로 되죠. 뭐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요.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국세 납부 대행기관이 어딘지는 모르셔도 돼요. 동그라미 기억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직불카드가 우리 체크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시는 체크카드. 동그라미 니은 통신과금 서비스. 이게 핸드폰 소액결제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디귿, 그 밖에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과 유사한 것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대요. 납부일은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 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했다면 국세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는 거예요. 승인일.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 긁었다고 했을 때 긁은 날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카드 결제일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납부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결제일이 아니라 그
국세 납부 대행 기간이라고 중간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거기서 승인한 날짜를 국세 납부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6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근데 29일날 내가 긁었어. 근데 카드 결제일은 그 다음 달 1일이야. 그러면 나는 29일날 긁었는데 결제일을 납부일로 보게 되면 나는 납부 기한을 안 지킨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나온다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개새끼 나를 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밑에 6번 납부고지의 유예를 보세요. 납부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밀어줄 수 있는 사유가 아까 있다 그랬죠?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사유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유예와 신청에 의한 유예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유예를 먼저 보시면 그 사유를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있는 사유가 뭐냐면 표 밑에 별표에도 써 있지만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을 연장해주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예요. 그게 그래서 요 직권에 의한 유예 사유를 보고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도 얘랑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 고지를 유예할 수 있고요. 분할 납부 고지도 유예할 수 있어요. 괄호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고요. 동그라미 1번.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어요. 없다고요. 돈이 다 도둑맞고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납부 고지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낼 돈이 없는데. 동그라미 2번.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때도 유예해주고요. 동그라미 3번.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자,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돈 무지하게 들어가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중증이라고 해요. 중증. 걷다 대고 세금 내 이러면 싸움 나요. 칼부림 나. 그리고 상중이라고 해요. 상중. 예? 아무리 그 정치계에서도 아무리 진영을 나눠서 싸우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애도를 표해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도 사람이 죽으면 용서해. 그때는 세금 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부의 고지를 유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양가로 2번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에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해 주셨죠. 나 이제 유예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 치료에 힘쓰고 도난 당한 거 복구 잘하고 장례 마무리 잘하고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야죠. 요게 이제 직권에 의한 유예고 신청에 의한 유예를 보세요. 신청할 수도 있어요. 납세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우리가 확인한 그 납부고지 유예 사유 있잖아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어요. 납부고지를 좀 유예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고요. 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 승인 여부를 승인할지 말지를 통지해 줘야 되고요. 양가로 3번.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했는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이 이미 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납부 유예를 신청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본 거예요. 세금을 납부 안 하고. 근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세무서장이 아무런 통지를 안 해갖고 나는 졸지에 체납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신청에 대한 통지를 기다리느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체납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이에요. 예. 자, 담보 제공 요구를 보세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에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밀어주는 대신에 담보 하나 맡겨놔라, 그 얘기예요.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 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내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줬거든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손해를 입고 현저한 위기가, 중대한 위기가 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이 세금 낸 거, 그동안의 납부 실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업 수완,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지금의 위기를 잘 넘겨서 곧 극복해서 다시 예전처럼 올바르게 세금을 착실하게 잘 납부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납세 담보를 받지 않고도 내가 납부고지를 유예해 줄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자, 정리해보세요. 사업에 현저한 손해, 그 중대한 위기가 닥쳤다. 그래서 납부고지를 유예해달라고 신청했다, 그 사업자가. 그래서 나는 원래 원칙적으로 납세 담보를 요구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가 그동안에 세금을 납부한 실적, 그리고 뭐 주위의 평판, 아유, 뭐 저 사람 참 착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판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곧 극복하고 사업이 다시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의 세금을 착실하게 잘 냈으니까 사업의 위기를 잘 넘겨서 극복하면 세금을 다시 잘 낼 것 같다. 그러면 납부 고지를 유예할 때 납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담보 제공 요구, 거기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본반에서 말씀드렸나, 심화반에서 말씀드렸나, 법문에서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납세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요구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에서 요구한다라고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아니면 어떡하지? 좀 이따 문제 어차피 풀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 요게 이제 납부고지의 유예였고요. 자, 5페이지 와보시면 로마자 7번에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 있죠.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납부고지서가 늦게 도착한 이유라고요. 자,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보시면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돼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 납부기한으로 본대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에요.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이 도달을 했는데 도달한 날을 보니까 이미 지정 납부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납세 의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귀책 사유라고 하면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가 있느냐, 요 얘기거든요. 납세 의무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가 있나요?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이 늦게 온 게 납세 의무자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납세 의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요. 걔네들이 세무서에서 일을 좀 늦게 처리해갖고 늦게 발송되거나, 혹은 뭐 우체부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뭐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어찌됐든 납세 의무자에 대해 납세 의무자가 책임은 없다고요. 도달하고 나니까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어. 납부고지서 왔네요. 집배원이 줘갖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네 이러면서 뜯어봤는데 오늘 날짜가 6월 5일인데 납부기한이 5월 30일인 거예요. 5월 31일. 그럼 뜯어보고 뭐야 이 개새끼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이미 체납자가 된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납세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랬다면 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납부기한 등이 도래한대요.
5월 31일이 납부기한인데 납부고지서를 뜯어보니까 5월 31일이 납부기한이래요. 그런데 오늘이 5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언제냐면 오늘 토요일. 일요일. 아우 막 촉박하잖아요. 내일 월요일인데 아우 바빠 죽겠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빨리 가서 세금 내야 되고 막 아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납부 기한으로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 두 번째 납부 기한 전에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 보세요. 아까 납부 기한 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지정 납부 기한보다 앞당겨서 납부 기한을 지정해서 다시 납부 고지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 경우에 납부 고지를 했는데 만약에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했다. 원래의 지정 납부 기한이 6월 10일이었다. 그런데 납부 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해서 새로 납부 기한을 5월 31일로 지정했다. 그런데 도달한 날을 보니까 5월 30일이더라. 그 기한 전에 도달했더라. 그러면 그 지정 납부 기한을 언제로 볼 거냐? 그게 이때다 이게. 납부 기한 전 징수라는 것은 체납자에게 어떠한 사정이 발생해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부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새로 이렇게 앞당겨서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도달을 했다 그래서 임박해서 도달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원칙처럼 일반적인 경우처럼 다시 얘를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면 이렇게 앞당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연장해 줄 걸. 그렇죠? 연장할 걸 뭐하러 앞당겨요? 얘는 연장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했다. 내가 단축한 기간은 5월 31일인데 6월 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자 8번 담보의 종류. 그 담보의 종류를 보시면 금전, 돈을 맡길 수도 있어요. 담보로. 그다음 유가증권 맡길 수 있고, 그다음에 납세 보증 보험증권, 납세 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획 이런 것들을 다 담보로 맡길 수가 있고요. 자, 유가증권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유가증권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얘는 외우지 마세요. 물론 이게 기출문제에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8페이지 와보시면 문제 2번 보면 올해 구급 문제인데 22년 구급 문제인데 그 보기 1번을 보세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 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이게 맞는 보기인데 5페이지 와보시면 그 담보의 종류에 동그라미 2번 유가증권에 동그라미 리을을 낸 거예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 사실이 있는 것. 요거를 물어본 건데 이건 너무 지엽적이라고요.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본 그 기출문제 2번 올해 구급 문제 걔를 좀 이따가 풀어볼 거긴 하지만 다른 보기로서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내용까지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에 기출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문제로 기출이 됐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놓긴 한 건데 뭐 외울 게 없어서 담보 종류를 외우고 있어요. 물론 뭐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이런 것 큰 제목들은 외울 필요가 있겠지만 그 유가증권의 동그라미 기억부터 동그라미 미음까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자, 두 번째 칸의 담보 제공 금액은 얘기가 다르죠. 얘는 좀 중요해요. 자,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보시면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는 담보하고자 하는 국세의 110% 이상을 담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담보할 국세가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 곱하기 110%를 한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110%면 얼마예요? 10,000원에 110%면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은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셔야 돼요. 만약에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뭐 110%, 그다음 120%, 담보할 국세 곱하기 110%, 담보할 국세 곱하기 120% 이렇게 저기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돼 갖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 얘가. 그럼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그럴 땐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국세청장이 정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이 얼마냐?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안 적어놨어요. 그냥 그 국세청장이 정한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게 6페이지 와볼게요.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있죠? 로마자 9번에. 자, 담보에 의한 납부, 납세 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했다면 그 금전으로 그 담보한 국세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돈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담보에 의한 징수를 보세요. 납세 징수 사유를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납세 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담보 기간이 예를 들어 뭐 한 달 이내였다. 한 달 이내에는 무조건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내가 담보를 맡겨놓은 거다. 그런데 그 담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내가 담보로 받은 그 재산을 국세에 충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징수 방법을 보시면 만약에 금전이다 그러면 그냥 금전으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돈이니까. 담보에 의한 납부랑 똑같은 거죠. 금전 외의 것을 내가 담보로 받았다. 그러면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내가 담보로 받았다. 그러면 걔를 매각하는데 어떻게 매각해요? 공매하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았다. 그러면 납세보증을 한 그 보험사업자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납세보증보험증권이 그거예요. 보험사에서 이 체납자에 대해서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보증인 세우라고 하거든요. 돈 빌린 사람이 안 갚으면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른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보증 쓰면 패가 망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의 빚을 내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응팔 보셨어요? 응답하라 1988. 여기서 그 저기 보라 아빠 성동일 이 사람이 보증 섰잖아요. 그래서 그 정환이네 밑에 지하 단칸방에 사는 거잖아요. 보증 서갖고. 보증 쓰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내가 담보로 받았다면 그 보증을 쓴 보험회사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납세보증서다. 얘도 보증인이 자, 저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낼 것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납세보증서인데,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그 보증인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달리 보증인에게 달라고 할 때는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징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을 새로운 납세 의무자, 체납자로 보고 징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표 밑에 체크 표시 보세요. 금전 외의 납세 담보를 현금화한 금전 외의 납세 담보를 현금화했다.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팔았다 그 얘기예요.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다면, 남은 돈이 있다면 공매 대금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에 또 남으면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매 대금의 배분 방법은 모르셔도 돼요. 저 A라는 재산, A라는 건물이 있었다. 체납자한테. 이 건물을 내가 담보로 받았고 담보 제공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얘를 매각했다. 그랬더니 한 20억이 나왔다.
그럼 얘를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 나눠 갖는다고요. 자, 뭐 저기 뭐 서울 관할 세무서장, 그다음에 경기 관할 세무서장, 자, 뭐 저기 너희 은행, 그다음에 뭐 둘 은행, 그다음에 뭐 돈 빌려주는 갑이라는 사람한테 좀 돈 주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러면 납세자한테 돌려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7페이지부터 좀 해보죠.